과학기술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 같은 소리하는. 예, 오늘 좀 재밌는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 이제 만 5년 지난 건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쾌거랄까? 예. 오늘 제가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다운로드된 걸 다 세어봤어요. 몇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네. 누군가가 해주는 서비스나 이런 건 없나 봐요. 없어요. 그리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네. 저 계산기 들고. 아침에 저기 파트님 방에 들어갔더니 말을 못 걸게 하더라고요. 나 이거 세고 있어. 헷갈리게. 네. 나가. 네.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때 이제 명분 중에 하나가 숫자를 보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셌더니,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누적 4천만 다운로드를 넘은 것 같아요. 와. 예. 지금 3,991만 몇이 나오는데, 네, 유튜브 같은데 불법으로 올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4천만 충분히 넘었습니다. 네. 계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제가 틀린 거는 다음번 번호에 보정하고 그랬어요. 네. 3을 잘못 넣으면 그 다음에 3 더 넣고 막 그런 식으로 했고. 네. 그리고 지난번 뉴스룸 있잖아요. 네, 우리 네, 시즌 네. 4의 첫 번째 이제 70만 다운로드를 단일 에피소드가 넘었어요. 예. 그래서 좀 뭔가 의미 있는 도약이랄까?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몇 주간 계속 이 기록 갱신에 대한 뉴스를 앞에 몇 편 말하고 있어요. 네. 약간 쑥스럽게 하는데 이쯤 되니까. 자, 근데 이 편은 지금 뭐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게 아니잖아요, 이 편이. 과학하고 앉아있네도 아니고. 네. 이런 어떤 전환기, 도약의 상황을 맞아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건 또 역시 파일럿입니다. 네. 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접고요. 네. 네. 반응이 괜찮으면 한번 좀 계속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즌 마지막에 설문을 했었잖아요. 회원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여쭤봤더니, 미래 기술, 미래 산업, 변화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사실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길이 너무 없다. 그 얘기 좀 해달라는 의견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들은 자연과학 약간 이런 우아한 토픽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너무 그런 걸 안 다루니까 네, 우리는 네. 이제 거의 자연과학, 분수과학만 하지 기술을 거의 안 다루잖아요. 네, 많이는 안 하죠. 네. 몇 년, 5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게다가 요즘 이렇게 화두가 좀 이쪽이 네. 옛날에 비해서 비트코인이니 뭐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실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투자 상담을 하시는 메일이 또 오고요. 저한테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아니, 어떻게. 뭘 하라는 강연을 하죠. 여기서 사실 비트코인 투자 성공자는 이용 기자밖에 없죠. 이용 기자 성공했어요? 그럼요. 저 70%의 성공률. 얼마 넣었는데? 10만 원을 넣어서 17만 원을. 와. 벌고 바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무서워서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따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죠. 분명히. 네, 우리 자존감 문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만 원은 어떻게 잘 썼어요? 맛있는 거 먹었던 것 같아요. 치킨 먹었겠죠. 드셨겠죠. 이게 비트코인 난리 나기 좀 1년쯤 전에 한 거여가지고. 그러나 2번도 아니고 그나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만큼 따기가 되게 힘들었죠. 네. 어떻게 70%의 그런 건 없었으니까. 어쨌든 네. 무슨 그런 상황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일단 급하게 지은 과제는 미래 같은 소리 하네. 말하려고 하니까 쪽팔렸죠. 네. 제가 지금 자기 부끄러워서. 지금 부끄러워서 살짝.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졌지만. 어쨌든 미래 같은 소리라는 이게 파일럿 편이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이런 얘기 좀 계속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조금 지속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파일럿이 좀 고급져요, 지금. 네,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일단은 우리가 좀 미래 어쩌고 하면 가장 큰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예. 말도 많고 뭔지 모르겠고. 제레미 리프킨 선생님의 3차 산업혁명 책의 잉크가 마르기 도전에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네. 도대체 몇 차냐. 지금 3차, 4차, 5차 이거 끝나면은 내년이면은 6차 이런 농담들도 하시고. 어딘가에서 그런 거 봤어요. 7차, 9차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차 산업이라는 거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숫자를 막 키워놨더라고요. 어떤 지자체였던 것 같은데.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6차 산업이라고. 진짜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농업하고 유통하고 하고 다 한꺼번에. 1, 2, 3차를 모두 더했다는 건데. 자, 이제 몇 차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혁명적
인상적인 게, 그 특집으로 이제 이 파일럿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하고 이용 기자하고 최 팀장하고 셋이 떠들어가지고야. 네. 무슨 대단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K 박사님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셨냐면, 두둔. 네, 음악 나중에 하나 따라해줘요. 뒤에 깔게요, 음악. 네. 우리나라에서 이 혁명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분, 정말 농담이 아니고,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바로,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평균 자산이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제가 제대로 물어볼 거기 있어요. 때문에. 네. 이 방 전체의 자산을 태양계라고 봤을 때 태양 같은 분이시죠? 네, 99% 이상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질량에. 네네. 일단 장병규 위원장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 이용 기자가 용비 어천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암송하도록 하세요. 네. 아니 이 방송 언제 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이 타이밍을 제가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고생들 좀 하시죠. 일단 조선비즈에서 이 장병규 위원장님의 직업을 연쇄 창업가라고 소개해요. 조선비제? 네, 연쇄 창업가? 연쇄 창업가. 네. 네. 연쇄란 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쇄 살인법 이런 게 나 떠오르잖아요. 네. 연쇄 할인마 이런 거. 그러니까 시범하게. 연쇄 안 좋은데 어쨌든 그 해석이 참 그렇죠. 연쇄 창업가 네, 겸 벤처업계 투자자라고 네. 해놓으셨습니다. 1991년에 대구과학고를 나오셔서 1995년에 카이스트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에 전자계산학과가 없던데요. 바뀐 거죠? 바뀐 거죠. 학력 이전 논란이. 지금 컴퓨터 개통 이름으로 바뀌었겠죠. 네네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의지에 따라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통폐합되고. 과기정통부도 최근까지 없었던 부분. 그렇죠. 심지어. 맞아요. 그건 또 그렇죠. 정권의 의지에 따라. 근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네요. 그리고 97년에 학부 졸업하고 2년 만에 네오위즈를 설립하셨습니다. 네오위즈 기억나요. 그리고 1999년에 세이클럽을 만드셨습니다. 세이클럽도 기억나요. 세이클럽에는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근데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한국이 이제 기자님들이나 사람들이 표현할 때 좀 안 좋은 표현이 네. 한국어가 좀 그렇지 않아요. 주어가 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영미권이랑 다른 게 영미권은 이제 주어가 굉장히 강하고 네. 한국은 이제 뭐 세이클로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 장병규가 만든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오이즈에 누군가는 만들었고 저는 꼽살에 끼었다. 네. 내지는 지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람을 영웅시화하고 이제 뭐 팀워크에 이제 팀을 갖다가 부정하고 개인을 갖다가 좀 맞아요. 이렇게 영웅화한다. 네.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도 영웅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덕지라도 있어야지 뭐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본 거에도 그냥 뭐 출시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뭐 딱히 그러신 건 아니고 이제 그렇군요. 팀에서 만들고 이제 지원을 하시고 이런. 그렇죠. 제가 세이클럽 관련해서 기여한 바는 네오이즈 구성원들이 돈이 안 된다고 접자고 할 때 돈이 안 돼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좀 열심히 소위 말하는 몸빵한 거. 뭐 그런 정도는 몸빵과 제가 덕담. 그렇죠. 덕담은 제가 그 당시에는 뭐 할 나이는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살짝 기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세이클럽에요? 게임에 돈을 좀 사서 아바타를 꾸몄던 기억이 감사합니다, 어릴 때. 고객님. 네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이렇게 또 아마 만나요. 덕담 정도의 기여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당시 세이클럽의 의상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크온. 이라고 지금 주크온 맞아요. 2007년에 벅스뮤직과 통합된 그렇죠. 근데 주크온을 지금 세대는 거의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러니까요. 여기 연령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주크온을 대체로 기억하시는 걸 보면은 저희 청취자분들도 되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 업체를 차리셨어요. 창업하셨어요. 이게 이때부터 연쇄 창업이 시작되시는 걸까요? 연쇄 창업은 옛날부터 하신 거 아닌가? 네. 네오이즈 이후에 이제 처음 나와서 한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글의 매각 제안을 거절하고 이거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죠. 구글의 매각 제안을
거절하시고 2006년에 NHN에 매각하세요. 네, 그것도 뭐 아, 사실입니다. 네.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요? 구글이 판다는데 왜 네이버에 팔지? 네, 구글이 산다는데 왜 네이버 팔지? 네.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겠죠. 아니죠. 비즈니스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하면 구글이 제안했던 금액이 더 높았죠. 진짜요? 네. 예, 더 높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구글에서는 장병규 너도 일을 해라 이런 거였고 네이버에서는 장병규 너는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요. 완전 납득이 되고. 연쇄 창업을 하려면 네. 구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락업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직업이 창업가.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뭐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그게 10년이 넘었죠. 이제는 한 12년 된 것 같은데. 네. 뭐 그 당시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잘한 것 같고 뭐 결국에 이제 그때 코드는 뭐 이제 약간 그 국가 뭐 국적 뭐 이런 걸 갖다가 어쨌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지금 한 12년, 13년 그 당시 뭐 구글의 뭐 10개명 뭐 이런 얘기했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구글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 Don't be evil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악하게 되지 말자. 예, 뭐 그런 게 아마 첫 번째였을 거예요. 네. 무슨 뭐 착하게 살자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뭐 지금 뭐 유럽 연합이나 이런 데서는 구글세 같은 논의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사회에 도움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에 구글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였고, 그죠? 예, 세상을 바꾸는 이미지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구글도 국적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거대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나쁜 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전까지 네이버 검색은 사실 거의 네이버 카페 검색, 뭐 네이버 지식인 검색 수준 굉장히 욕을 먹던 수준이었죠. 네. 지금도 욕을 먹고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뭐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는 어쨌든 국가라는 걸 갖다가 저희가 어쨌든 국가 내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네. 국가랑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그건 잘한 결정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각 금액이 350억 원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되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우와 하실 수 있는 건 블루홀이라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계십니다. 네. 이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예, 최근에는 배그. 배그. 배그를 만드는 회사인데 배틀그라운드는 국산 게임입니까? 국산이 뭐냐라는 정의가 그죠? 예. 이 얘기를 들으면 국산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국산 게임은 아니라는 의미로. 네.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기아차가 이제 걸출한 디자이너를 모셔가지고 기아차가 한때 K 시리즈가 엄청 이뻐졌잖아요. 네. 그러면 기아차를 국산이라고 다들 생각하신다면 배틀그라운드 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이 다수는 한국인이고. 네. 결국은 돈을 어느 쪽에서 버느냐. 포인트죠. 역시 돈으로 가는 건가요? 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야, 세상에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정작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돈밖에 모릅니다. 돈을 못 풀고 있습니다. 돈밖에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버워치의 PC방 점유율을 떨어뜨리면서 맞아요.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죠. 그리고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에서 벤처 캐피털 파트너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지금은 고문으로 작년 초에 물러났고요. 그래서 기존에 투자한 회사들 관리하는 것만 하고 있고 신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쇄 창업가로 활동을 하시는 듯 하다가 정말 갑자기 작년 9월 25일에 그렇죠. 4차 산업혁명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뜬금없지만. 예. 그 뜬금없음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물어볼 생각. 네, 알겠습니다. 본 엔젤스는 무슨 폭주족 이름 같잖아요. 왠지 그 폭주족 단의 마크 같은 게 떠오르네요. 날개가 달려있고. 이게 본이 어떤 본이냐, 영어로 옮겼을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이 본과 저 본이.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 하레이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추적 있잖아요. 일본 걔들 말고 미국, 네, 미국 분위기로. 본인 케이스 얘기하면서 예. 그 본을 떠올리시는 분 저 처음.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벤처하는 분들은 또 벤처 쪽으로 아시는 이름이시고 또 게임, 뭐 기타 등등 이런 장병규 위원장님이신데 일단 아까 우리가 돈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마주친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는 서태지였을 겁니다. 저랑 앉은 사람 중에. 네네. 신해철 씨하고도 제가 많이 앉았었지만 그분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좀 돈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이래저래. 전 예전에 그 팟캐스트 하면서 김병관 의원. 네네네. 그분이 돈이 많아요? 많죠. 그럼요. 네. 그럼요. 꽤 약간 뭐 하는 부자로 유명. 공식 친구 자산이. 예, 네, 그렇죠. 한 300억. 예? 아유, 300억까지 어디서 네,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검색 좀 해보세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 300억 재산 있는 사람은 널렸어요, 우리나라에. 셀 수도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스케일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에 우리가 기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공 하나 두 개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옛날에 저 서태지 4집 내고 할 때, 그때 이제 앉아서 뭐 인터뷰 딴지일보 있을 때 제가. 네. 그때 인터뷰 한 그분이 가장 그 당시까지 돈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많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오늘 장병규 의장님이야말로 모든 기록을 다 합쳐봤자, 네. 제가 만난 모든 사람, 현실에서 뭐, 그렇죠. 만난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합쳐봤자 안 된다. 아까 이용 기자가 정말 포인트를 집었잖아요. 태양계. 네, 네. 태양 질량 같은 거죠. 태양계 굉장히 많은 수조의 소행성과 8개 행성과 목성도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봤자 다 뭉쳐봤자 태양 질량이 1%도 안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 그런 현상인 거죠.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우린 돈밖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 가난하다. 왠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는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끄럽네요. 덕후 같은 거지, 덕후. 네, 네. 그러니까는 돈 덕후. 건담 덕후가 건담 모나? 그렇죠. 뭐 건담을 소유하고 있어? 아니잖아요. 전투기 밀리터리 덕후가 전투기 한 대라도 갖고 있어요. 돈 덕후가 돈 덕후. 네, 좀 너무 막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저는 외국 뭐 이런 데 보면 그 부자라는 것은 뭐냐면 걸프 스트림이라는 제트기 전용기가 있어야 네,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저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덕후답죠? 걸프 스트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요트 그 사람 이렇게 모는 요트 말고 네. 큰 거 있잖아요. 되게 호화 그런- 요트. 되게 그런 요트는 선장하고 세트로 팔죠. 예, 거의 나가지도 않는데 선장한테 월급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돈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네.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부호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부호가 아닌 걸로. 네. 아, 되게 실망하시네요. 이럴 수가. 네, 그래서 네, 근데 물론 여기서 저희가 뭐 그 재산 총액을 말하라든가 뭐 부동산 현황을 뭐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실 거로 짐작이 돼서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거의 뭐 어른으로서 전 생애를 이런 사업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자그마치 대통령 직속, 요 분은 좀 멋있어요, 그죠? 대통령 직속.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네, 네.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일단은 뭐,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 생기는 이제 중기벤처부 네네. 장관 후보 제안을 먼저 받았고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스타트업 업계 한 20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 쪽이랑 이제 벤처 쪽이랑 둘 다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벤처 쪽을 좀 무게를 두고 싶으셨던 거고. 네네. 그러려면 좀 이제 상징적인 사람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을 먼저 받았는데 뭐 아시지만 백지 신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확하게 백지 신탁이 아니라 백지 매매 신탁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블루홀의 주식을 갖다가 임의로 막 처분을 갖다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건 뭐 블루홀 구성원들한테 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네. 예.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돈만의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돈이랑 권한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에 고사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위원장은 비상근이니 네. 백지 매매 신탁 문제가 없다. 네. 이것마저 네가 거절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네. 그 중기벤처부도 좀 그 장관님이 뭐 되려다가 안 되고 이렇게 좀 복잡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뭐 현 정부가 이제 어쨌든 혁신성장, 벤처 뭐 등등등 키워드에 대한 게 있었으니까 어쨌든 좋은 사람을 선임해야만 뭐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의지는 명확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도 오셨던 것 같고요. 저야 네. 뭐 당과 뭐 이런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던 사람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원래 현 대통령님과의 어떤 없습니다. 안면이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처음 제안했던 이유를 이렇게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뭐 스타트업 업계에 수소문을 좀 많이 했는데 그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듣는 사람이었다 당신이 네.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통령답네요. 예, 관점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인가? 난 그렇게 살아왔나? 네. 그런 소리를 이제 좋은 소리를 듣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 네. 그럼 대통령 직속이면 이게 네. 막 저희 상상은 그쵸. 대통령과 독대도 하시고 직속이니까 따로 전화해서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목시계도 받고. 손목시계 가서 나도 가질 뻔했어 이거. 참고로 이미식은 안 나오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규칙상 네. 이게 이제 아. 직속이면은 이제 오히려. 부하로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안 나와요. 이게 뭐 방문자나 이런 사람한테 나와요. 차고 있는 사람 별 볼이 없는 사람. 그래서 뭐 이제 일을 시키지.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잘 안 해주잖아요. 맞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미식에 따위라고 하면 안 되지. 없습니다. 여하튼 그 독대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은밀하게 뭐 술도 한잔 하시고 뭐 그런 대통령 직속이니까 이름이.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돌아가고요. 아니 뭐 그런 독대와 은밀한 자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과거. 네,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조직이 사실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뭐 어쨌든 청와대 쪽과 긴밀하게 협업한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장관 5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랑 좀 협업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종의 뭐 특위 구성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뭐 자문 성격인데요.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각 부처의 전문성도 당연히 있지만 뭐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하고 과학에 대한 얘기 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라면 그런 건 오히려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센스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더 감각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부처에 버무려 달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게 제가 해보면 많이 느끼는 거지만 위원회가 제일 잘못되면은 뭐가 되냐면 들러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회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렇죠. 뭐 사실은 주무부처 마음대로 하는 이게 이제 들러리 되는 거고 위원회가 또 잘못되는 케이스는 또 뭐냐면 옥상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가 되는 거지 실행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도 안 돼야 되고 옥상옥도 안 돼야 되는 상황에서 자문으로서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 포지셔닝이 쉽지 않네요. 이 미묘한 포지셔닝이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조직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지난 9월 달인가부터 시작하셨었죠, 아마 작년. 그 저희도 뭐 읽어보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양식화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이 또 아무래도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바탕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좀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알파고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금방 어떻게 보면 그걸 타고 그쵸. 날아온 그런 경향이 있고요. 경향이 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논란도 많고 강연도 많고 심지어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연하러 다닙니다. 돈 빼냈어요, 저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저는 들었어요, 그 강연. 어디서 했지? 네, 그 광명에서. 광명에서. 네. 네. 저희 동네에 그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맞아. 원정우님이 강연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광명 시민에게 무료라서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위원장님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좀 부끄럽네요. 왠지 사짜 갖고 막 그래요, 느낌이. 어쨌든 얼마 전에 보니까는 일주일 정도 교육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지도자 자격증을 발부하는 사설기관도 있더라고요. 네. 얘도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네. 7일 교육으로 지도자. 4차 산업혁명 지도자라는 게 있어요. 혁명 지도자 하면 진짜 와, 혁명 멋있긴 같잖아. 하네요. 그래서 체계바라. 진짜 앞에 4차 산업을 빼고 차라리 그냥 혁명 지도자. 혁명 지도자 자격증. 혁명위원장보단 낫네요. 아, 그러시네요. 혁명위원장이시네요, 보니까. 예.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 사설기관도 있어서 이런 또 우려의 얘기도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사실 모두가 곱게 보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과학계에서도 네. 거품이 아니냐라든가 심지어는 이 정체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무게를 싣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로. 그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은 또 이걸 보면서 지난 정권의 창조 경제처럼 슬로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일단 여쭙고 싶은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실제 하는 것입니까? 네, 저는 실제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향은 있죠. 창조 경제가 되든 4차 산업혁명이 되든 그런 어떤 정부의 기조라든가 트렌드를 타고 적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한 법을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강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본인을 혹시라서 버블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게 더 심화되다 보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기존의 아날로그랑 속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더 심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그게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나 아니면은 그 전후로 하면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은 오히려 좀 뭔가 이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창조 경제는 정말 좀 너무 고였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결국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라져가. 그 녹색 성장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죠. 방에 녹조라도 풀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그런 관점에서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이게 구호로 거치고 뭔가 성과를 못 낸다면 그러면 또 후세들은 그때도 별거 없었다. 네. 이렇게 기억할 거고 뭔가 성과를 이룬다면 그때 뭐가 있었지라고 기억하지 않을까 역사는.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어쨌든 실제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제 주변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는 과학자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까 잠깐 나왔던 4차라는 것의 어떤 허구성을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근데 이게 진짜 4차고 3차고 5차고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파토님은 되게 낮춰서 말씀하셨지만 파토님 강연이 진짜 좋거든요.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널 믿었어 내가. 네. 역시. 자리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방송인가요? 그렇군요. 예. 강연 주실 분들 안심하고 주죠. 근데 이게 저희가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뒤에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더라라는 식으로 산업혁명이라는 걸 얘기돼야 된다는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일어나는 단계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기계 간의 소통, 어떤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협의를 하고 이제 이런 단계의 일들이 필요한 종류의 혁명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제 말하자면 되게 역사적인 개념으로만 이 단어를 쓰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를 지금 입에서 떼는 걸 되게 불편해 하시고 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 현상을 갖다가 관통하는 무언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네. 그 단어가 좀 부풀려진 감은 명확히 있죠. 뭐 혁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국민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 않나요? 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평온한 삶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하는 걸 선호하지. 네, 맞아요. 뭐 급하게 변해야 되고 뭔가 과거 건 무조건 버려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부감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무슨 뭐 알파고도 보면은 알파고를 보면서 뭐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왜 불편함을 느끼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와 기계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독일은 혁명 빼고 그냥 인더스트리 4.0 예, 쓰고 예. 일본은 사회 5.0이에요.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들이 지칭하는 그 현상은 대동소이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는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딱 강연을 하고 다니니까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명강의를. 예, 예. 명강의. 네, 저는 뭐 이렇게 그전 세계적인 전방위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뭐랄까 모호함이라든가 아까 뭐 지도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대통령직 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체와 공신력을 가진 4차 산업혁명 관련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그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한번 조금 나오긴 했지만 얘기가 짧게 한번 정의를 해보신다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인더스트리 4.0, 뭐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실제 그만큼 넓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어쨌든 간에 관련된 변화가 늦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좀 좁게 가지고 가서 뭐라도 좀 성과를 내자라는 거로 좀 포커스가 돼 있다. 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능화 혁명이라고 그냥 지능화 얘기를 혁명. 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센서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일종의 디지털 센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디지털 센서들이 되게 싼 가격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는 걸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은 센서, 연결,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축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화 혁명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능화 혁명이다. 예. 이 용어 자체는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 이건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정리한 표현인가요? 과기정통부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아이고, 근데 왜 얘기인데요. 저희도 못 들었을까요? 열심히 미시는 거에 비해. 근데 이게 지능화 혁명이라는 게 좀 지능화라는 게 입에 착착 안 붙지 않으세요? 이게 조금 지능화? 공무원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장명 센스는 좀 떨어져서 그래서 입에 착착 감기는 문구는 알게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요? 좀 이렇게 하나를 그냥 저희가 예 입에 좀 아까 그 뭔가 이렇게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가장 잘하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네. 저희가 로열티를 내고 쓰는 걸로 좀. 와, 진짜. 지금 예. 진심이십니까? 예. 아, 네. 로열티 뭐 가격만 싸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누울 자리를 오랜만에 제대로 봐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발을 제대로 한번 뻗어보려고요. 빨리 저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진흥화 혁명이라는 말은 참 관료적인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진흥화 혁명.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런 식인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머릿속에 그 산업혁명이라는 건 약간 제조업 위주의 이런 어떤 변화를 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어떤 기술이라든지 지금 서로 이제 말하자면 이익 집단들 간에 이런 걸 조정하는 일을 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지금 벤처 출신의 위원장님이 가 계시고,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진흥화 혁명이라는 게. 그렇죠. 좀 더 소프트하죠. 네. 보통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 범위와 이런 롤이 좀 작은 느낌.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말하자면 태도, 관점 같은 거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좀 소극적이네요. 그러니까 맞는 지적이신 게 예를 들면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만 하더라도 노사정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디지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변해가고 있는데 노사정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했고. 그리고 제조업 현장에도 이제 그런 변화된 환경에 받아들이고 같이 변해가는 걸 하는 거거든요. 한국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아시지만 그 노사정까지를 갖다가 커버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회적 신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상호 불신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국은 제조업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간 양극화돼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 수준의 제조업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이미 스마트 공장이 끝났다.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소기업 제조업에 가면은 굉장히 비참한 게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크는 구조가 아니라 한쪽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한쪽은 아예 그 여력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건 안 되니 그러면 조금 더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뭔가 국민 체감이 된다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전방위적으로 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흥화 혁명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공지능.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4차 혁명의 화두를 끌어온 것도 인공지능.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런 거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이미지 자체가, 인공지능 이미지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무엇이라고 대충 돼 있고, 인간을 이기는 무엇. 그렇죠? 이런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정의하셨잖아요. 그 일자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없애는 무언가. 네. 아무튼 이런 이미지가 형성돼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데 가면 걱정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 지금 그대로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냐.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얘기 잘 안 해드려요. 너무나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이 직업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 또 개인적으로나 이 위원회에서나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이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낙관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직업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아까 세이클럽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세이클럽에서 아바타를 전 세계 최초로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 최초거든요. 아바타를 전 세계 최초 팔 때 저희는 너무나 젊었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기성세대, 저만 하더라도 그때는 기성세대가 아니었던 거죠.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아니 디지털 쪼가리에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런 실체가 없잖아. 물성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도전도 안 받았어요 저희가. 왜냐하면은 너무 아닌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조차 안 받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예 이제 관심 받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를 갖다 팔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이 맞다면 80년대부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디스켓을 파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판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는 사람은 디스켓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디지털이라는 가치에 돈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그렇네요. 근데 그 와중에 일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의 속도, 일자리 변한다. 그 변화의 속도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나올 수 있다. 네. 라는 우려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인류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체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인류가 점점점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지능화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 4.0 등등 얘기가 인류가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갖다 했을 때 저는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러면 일자리는 변해가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아까 계속 강조드렸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도 당연히 계시고 그죠. 그리고 과거 방식으로 계속 가시는 걸 바라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어떻게 여하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가 변화되고 특히 빨리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희생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희생되는 분들을 어떻게 품어 안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문제들도 좀 캠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는 좀 못 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그 새로운 산업 질서라든가 뭐 새로운 산업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만드는 일자리들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즉 현 시대에 맞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안이라는 관점보다는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근본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효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세계 전체의 부가 증가하고 다 맞는 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100만 원의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노동자가 10명이 필요했으면 이 시기를 지나 잘 지내고 나면 이게 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이런 선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 전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 것 같은 현실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래서 같이 놀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네, 뭐 그런 방향은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 부의 분배 문제랑 네. 연관돼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의 분배 문제가 잘못되면 인간의 이기심을 갖다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탄생을 하고 발전을 갖다 했던 거는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인간의 이기심을 갖다 아예 없앴던 것들이 뭐 엠빵하자, 분배하자 이게 공산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수준 내에서 부의 분배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 수장들이 기본소득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지금 변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과연 그것이 인류에 과연 딱 맞는 시스템이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 결함을 보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게 옳다가 아니라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는 뭐 좋은 방향을 갖다가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최대한 많이 놀고 최대한 많이 논 상태에서 놀면서 배틀그라운드 열심히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보니까 광고하는 방송 같던데.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위원장님이 부자가 되셨는지 지금 약간 배우고 감사합니다. 있네요. 제 센스가 좀 있어요. 예, 우리 덕후들하고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죠.
어쨌든 저는 그 노동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한 안 해도 그만인 세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너무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노동의 신성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신성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거지만 안 해도 되는 거면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성함을 강조하면 대체로 뭔가의 결함이 있는 거죠. 어머니의 위대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쵸. 가사노동에 보상을 대한 충분히 보상을 안 해주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니, 제가 몇 달 전에 그 자율주행차 개발하시는 분이랑 뭐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 얘기 들으면 이제 사실 그분은 타임라인을 되게 빨리 보시더라고요. 아,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3단계, 4단계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 다른 건 다 치우고 그분의 그 어떤 타임라인을 제가 100%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운수업과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슨 그렇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그 자율주행차가 잘 다니려면 그 표지판이나 차선이 잘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거는 혹시 저희보다 기계가 잘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결국 둘 다 별 얘기 못하고 끝을 냈는데, 근데 뭐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빠른 변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약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모양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우리는 그대로 나이 먹고 좀 이런 식으로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미래를 그쵸. 생각할 예, 때 예. 이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조금 겁을 집어먹고 있는 면도 있고, 네, 그리고 네. 한편으로는 막 뭐랄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긴 물결을 약간 잠깐이라도 멈추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조정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모든 제도나 이런 게 바뀌려면 사회적 합의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만의 이기심으로 사회를 이끄는 건 아니니,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각자의 이기심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름을 또 이해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고, 이걸 여러 번 해야 돼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두세 번 또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고. 근데 기존에 이제 정부가 가졌던 공청회 같은 포맷들이나 간담회 같은 포맷들이 굉장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청회나 간담회를 갔다 온 분들이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죠. 난 내 얘기를 했는데 뭐 원래 원한 대로 한다. 이야기는 듣고 내 맘대로 할게. 이게 적당하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이제 이 불만을 이제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커톤이라는 거는, 해커톤이 이제 원래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프로토타입 만드는 행사인데, 그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합의문 같은 걸 갖다가 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만들자. 근데 그걸 자꾸 해야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불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전진이 되는데, 근데 아예 이제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면 이제 전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원래 이제 자문 기능, 4차 산업혁명의 정책의 심의 조정 기능으로 탄생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변화를 이끌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새롭게 이제 저희가 법령에 없지만 해커톤 같은 행사,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같은 걸 하는 거죠. 네. 그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이해가 충돌하고 뭐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말씀한 대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풀어나가는 것은 그 방법도 알아내야 되고 권한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키워나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아까 얘기한 걸 조금 더 정리드리면, 원래 기본 기능은 정부 부처에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심의 조정하고 그걸 국민에게 홍보하자. 이게 이제 기본 기능이거든요. 근데 기본 기능만 가지고는 성과를 못 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즉 사회적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또 하나가 일자리 창출 같은 목적을 좀 가지고 특정한 산업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특이, 그건 이제 스마트 시티에 특화된 거고, 네. 헬스케어 특이, 그건 헬스케어에 특화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을 갖다 더 추가를 갖다 했죠. 그걸 안 하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성과 없이 실체 없이 끝날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사가 또 실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만들고 싶은 거고, 네. 성과를 내고 싶은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 이제 미국 회사들이든가 뭐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뭐 이런 데들 네. 또 뭐 심지어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이쪽 기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저희들 과학 쪽만 봐도 중국의 투자라든가 성과가 너무 엄청나서 그렇죠. 네. 예. 올해 지금 2018년에 중국이 아마 발사하는 로켓의 수가 미국의 2배 가까이 될 겁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들 참 모르시는데 지금 미국 소련에 이어서 중국이 달에 물론 무인이긴 하지만 달에 뭔가를 착륙시킨 세 번째 나라가 진작에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꽤 오래됐어요. 이거는. 네. 올해도 또 달에 한 번. 달, 화성 뭐 지금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IT 강국이라고 스스로 계속 얘기해 왔으나 아예 그 IT 인프라 강국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IT 인프라는 좋잖아요. 네, 초고속 인터넷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학기술적 요소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 뭘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강국이란 말 자체 좀 허상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네, 이걸 지금 네. 실제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레인지까지 안 가고 예, 스마트 서비스 아니면 뭐 지능화 혁명 약간 이런 영역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저희가 중국보다 늦은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중국보다 뒤처진 위기감, 절박함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선진국에 뒤처진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는 네,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특정 영역에서 중국에 뭐 뒤처진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격차가 나고 빠른 속도로 이게 된 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위기감, 절박감 가지는 건 맞는데요. 근데 또 이런 관점 또 고민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네이버 라인 아니면 온라인 게임 그리고 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을 갖춘 나라가 과연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있느냐. 네. 그러면 IT 관련된 산업의 어떤 기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 일단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교육률이 높고 인재 수준이 높은 나라도 또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그 나라 국적을 보면 중국계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계고 그 다음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한국계가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 내에는 들어가 있다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 내지는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방향타를 잘 잡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뭐 특정 영역에서 성과를 갖다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좀 앞서 있다라기보다는 잘 할 것 같은 분야가 뭐 헬스케어 이런 게 좀 전망이 좋다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도 하고 헬스케어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헬스케어 영역을 조금 이렇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헬스케어는 일단은 선진국형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 후진국에서 하기 힘들어요.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적어도 한국 정도는 되어야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뭐 아주 좀 뭐 무기 얘기할 때도 비대칭적 무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대칭 전력. 비대칭 경쟁 전략이 있으면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헬스케어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제 전 국민 의료 보험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료와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을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또 잘못 얘기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개인 뭐 생체 정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보호 잘해야죠. 그러니까 예. 보험공단이 제 정보를 사기업에 안 주는 걸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럼요. 입장을 가진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IoT라든지 이런 그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와 어떤 이런 뭐랄까 기업의 데이터 사이에 문제 같은 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개인적인 관점 같은 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보호와 활용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과 어떤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하려면 결국에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보호할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다 활용하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호와 활용 사이의 공존이라는 걸 논의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 이제 저희가 2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할 때 데이터 관련된 걸 처음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사실 상당히 고마웠던 게 시민단체 4곳이 어떤 4곳이었냐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 법 때문에 고발을 하신 정부를 고발한 4군데예요. 근데 거기가 흔쾌히 참여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논의를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고 해커톤에서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유럽 체계인데 그런 체계에서 배울 걸 좀 배워가지고 우리도 체계를 갖춰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자꾸 하다 보면 보호도 강화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게 냉정해 보면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는 나라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는 많은 나라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의 개인정보가 떠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호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 검색 엔진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많은 엑셀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과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 팀장님의 혈당 정보 같은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은데요. 했더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헬스케어가 우리나라 요즘 여건상 굉장히 좀 맞고. 예. 그렇죠. 우리 헬스케어 미래형 그러면 옛날에 어디선가도 봤는데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이거 다다닥 다 검사돼가지고 체온부터 무슨 혈당이니 다 체중이니 어제부터 200g 늘었다 어쩌고 그런 게 막 표시되고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인 건가요? 근데 이제 최근 전 세계 흐름 같은 걸 보면 이제 예를 들면은 키워드를 좀 맞춤 진료, 맞춤 의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사람 몸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많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적당한 카테고리를 봤을 때 적당히 이게 맞았다. 라는 식으로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DNA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점점 과학적으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면 그 과학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맞춤 진료를 갖다 더 강화시키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DNA 시퀀싱 얘기가 나오고 DNA를 예를 들면은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치료하는 것도 얘기를 갖다 나오는 거고 물론 그건 또 윤리 문제까지 가지만 하여튼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또 예를 들면 신약 얘기까지 또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또 하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서칭하고 분석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인공지능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화가 아주 이제 심화되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저희가 인간 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나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명한 산업이죠. 근데 제가 이제 자꾸 헬스케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게
헬스케어 얘기만 하면 4차 산업혁명이 헬스케어만 또 하느냐 이렇게 또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쪽이 전망이 좋아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요. 예, 그쪽도 또 돈이 걸리고. 예. 헬스케어 지도자 자격증. 그러니까 그것도 사주간인가요? 하여튼 그러면 안 되니까. 예, 다른 영역도 많다 이런 얘기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헬스케어 관련해서 되게 이건 정말 좀 신박한. 좀 계속 이 얘기하지 말자는. 안 돼. 이건 웃긴 얘기니까 해야 돼요. 네, 뭐냐면 그 요새 이렇게 그 전 시계 차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가 있는 거예요. 벨트. 스마트 벨트? 네, 스마트 벨트인데 이거 뭘 음. 해주냐면 허리가 밥을 많이 먹거나 늘어나면 바로 빕 사운드를 내는. 살이 찌면 소리를 살이 내고. 찌면, 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동도? 밥을 어느 정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체지방 뭐로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단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허리띠가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하는 거죠. 야, 그래서 야. 되게 괜찮은데 생각했다가 엄청 불행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사실 자동으로 졸라매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손오공 그 링도 이제 가능하지 않아요? 특정 노래에 반응해서 지금 예. 조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자동화라든가 디지털화라든가 가다가 좀 오버하게 되면 그 분노만 갖게 되는. 아까 이제 계속 해커톤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 예, 이 해커톤이라는 게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게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은. 아니, 원래 해커톤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면 거의 95% 이상이 익셉션 핸들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외 처리. 예외 처리.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펑션이 기본 기능 돌아가는 거는 거의 코드 양의 5% 언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 즉 주요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것은 사실 1박 2일 동안 그냥 약간 만들 수 있다 간단한 네. 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툴들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1박 2일 모여가지고 그냥 머리 맞대고. 바짝 그냥. 그렇죠. 네. 예. 주요 기능만 한번 돌아가는 걸 해보자. 아하.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예외 처리 같은 코드를 갖다 더 넣어가지고 정식 릴리즈로 가는 거고. 네. 정식 릴리즈 할 때는 시간이 더 많이 들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원래 해커톤이 탄생한 배경인 건데. 그러면 이제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도 마찬가지죠. 사회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 자체는 되게 길어요. 네. 합의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게 법 제도화 될 때까지는 국회도 움직여야 되고 중후부처도 움직여야 되고 뭐 시행령도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가려고 하면 괴로우니까 그러면 사회 합의문이라는 걸 한번 그냥 좀 써보자. 이게 뭐 법적 근거는 없지만 네. 근데 이게 라이팅을 하는 순간 즉 쓰기를 하는 순간 이게 뭔가 이제 약간 이게 생각이 약간 거기에 이제 좀 그죠. 예, 가잖아요. 네. 그리고 합의문을 쓰면서 또 상호 간의 다름을 더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야, 그 문구가 아니야. 저희가 이제 계약서 쓰면서 또 이제 각자의 니즈를 알게 되듯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사전에 모여서 준비한 것도 있는데, 그 1박 2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 합의문을 한번 써보자. 이런 과정인 거고.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무조건 모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의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회의가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포맷은 퍼실리테이트라고 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도와주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은 그 주제를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다룬 게 데이터 관련된 세션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모르고 들어오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주제가 그런 거라는 걸 모르는 건가요? 아니, 지식이 별로 없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립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은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툴들을 쓰냐 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소수의 의견이 묻혀요. 네. 너무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과학적으로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분들이 약간 뭐 이렇게 앞에 보드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포스트 같은 거를 갑자기 탁 세우고 지금 소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진짜로. 네, 이건 제가 목격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수의 의견을 잘 살릴 수 있는 어떤 장치들 이런 걸 이제 마련해 가지고 이제 또 하시고 뭐 스티커 붙이기도 막 하시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은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막으면서 사회 합의문을 갖다 도출하는 과정을 이끌어 주신 분들. 어. 예, 이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죠. 네. 음. 민주적 원칙하고 효율을 동시에 잡는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예. 느낌이네요. 그게 사실 회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한 장치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번을 하시면서 또 성과들을 좀 정리를 해내시고 그래요. 예, 예, 예. 제일 큰 성과는 뭐냐면, 일단, 해커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목소리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면 파행으로 치닫아서 안 하니만 못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갈등은 그대로고 서로 감정에 그렇죠. 몰입하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왜 진짜 이렇게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 해본 참 신기한 게 적절한 이해관계자 참여했느냐, 뭐 이게 생산적으로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회 합의문이 적절하게 도출됐다고 생각,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 제가 설문조사 해보면요. 대부분 70-80%가 동의한다, 만족한다예요. 그 신기하게 제일 낮은 항목이 뭐냐면요. 적절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했다라는 항목이 만족도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믿어주는 아군들이 좀 많아졌다. 왜냐하면 참여한 사람들은 아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제가 추산해본 한 200-300명 정도 아군 생겼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할 때마다 이제 한 5-60명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3차 해커톤, 4차 해커톤도 저희가 이제 개월 단위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원래 반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다가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개월로 이제 당긴 거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아군들이 자꾸 늘어나면 저는 그분들끼리는 사회 신뢰가 좀 형성이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자그마한 사회 신뢰가 결국에는 큰 사회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동맹이 형성되는. 뭐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해관계자라는 게 뻔하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왜냐하면 특정 영역으로 다 들어가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또 전문가세요. 네. 그럼 그 전문가들이 오케이를 하면 사실은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성과보다는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으로 다양한 충돌하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전진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분들이 생겼다. 네. 이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뭐 앞으로 다른 꼭 이 관련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쵸. 다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예, 좋은 예, 전범이 된다. 네, 예. 생각해보면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헬스케어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 신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가 내 개인 정보, 내 건강 정보를 어떻게 쓸지 그렇죠. 어떻게 믿냐. 예. 못 믿으니까. 네. 그리고 분배를 잘하면 된다는데 예. 저 일자리만 뺏어가고 분배를 안 해주지 어떻게 믿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뢰의 문제. 예. 근데 이제 뭐 해커톤이 모든 주제에 어울리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저희가 원전 문제는 수기민주주의로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여론 갈등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수기민주주의 과정의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그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수기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고 앞으로 전진을 같이 하는 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수기민주주의는 그 과정 자체가 비용이 크거든요. 해커톤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싸죠. 비용 자체가. 네. 대신 이제 뭐 그런 원전 문제처럼 아주 이제 그 첨예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수기민주주의 같은 형태 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커톤이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좀 있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수기민주주의 과정으로 가야 되고 네. 이런 사회 합의를 위한 어떤 툴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아지면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성과 같은 거를 좀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이런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걸 사실은 그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 저희가 사실 뭐 공개는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사실 뭐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 남의 인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실 수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 공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합의문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합의문이라는 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도 공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관련 주무부처에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됐으니 요걸 근거로 좀 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도 드리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었는데, 우리 진짜 생산력이 막 되게 올라가고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일을 다 해주면은, 사실 이거는 그 원전 토론할 때 느낀 건데, 우리는 돈 받고 이런 회의에 다니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와 뭔가 조정해야 될 일들을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던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내고 막 되게 막 예민한 부분까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죠. 결론이 이미 인공지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착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부감 없이 인공지능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자, 이상한 쪽으로 또 가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노동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잖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10,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했던 것이 어떤 한 특정 계급에게 노동을 지우고 노동의 의무를. 네. 그 나머지가 때론 아주 작고 때론 뭐 그 차이가 났겠죠. 어떤 사람이 그 나머지냐. 즉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 생산성을 뭐 나쁘게 말하면 착취하는 것이고 네. 가져가서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렇게 발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거기서 싹 다 빠져나와 버리고 로봇하기 일을 시키고 로봇을 착취하면 되잖아요. 그 인간이 노동 계급으로서 따로 존재할 수 있었던 속에서 인간을 빼낸단 말이죠. 그럼 그걸 기계가 하게 하면 돼. 그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노예가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 철학했잖아, 그냥. 네.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뭐 결정이나 하러 다니고.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막. 그래서 빌 게이츠가 로봇의 도입을 그래서 말한 거죠.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로봇이 생산 수단이 된다면 로봇을 소유한 사람들이 부를 독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을 독점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맞겠다. 사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상상을 갖다 해야 되는 어떤 시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꿈의 세상에 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하면 또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게 좀 참신한 발상과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 네. 그죠? 네.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여건상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규제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네. 많은데, 위원장님은 일종의 그 스타트업계의 롤 모델. 네. 뭐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강력하게 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시곤 하는데 제가 롤모델이 될 수도 있죠. 네, 누군가의 롤모델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그렇게 가볼까요? 그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버했고요. 네, 그냥 하나의 롤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로. 예, 여러 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무섭다 여기. 굉장히 무섭네요, 여기. 예. 근데 그런 점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들이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뭐 어떤 거를 우리가 해내야지 좀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까요? 우선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특정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네. 스타트업이나 어떤 문제든지 생태계 조성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문제를 푸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 관련된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스타트업이라는 걸 키우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이제 세워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고 네.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가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생태계 내에서 뭐 네이버든 온라인 게임 회사든 최근에 이제 우한형제든 이런 회사들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그분들이 잘한 게 당연히 있지만 생태계가 없었으면 또 힘들었던 것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생태계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완숙했느냐 뭐 그렇지는 않죠. 생태계라는 게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야 되는 거고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그 생태계가 진화 발전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네. 그리고 뭐 중국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생태계가 진화 발전하고 있느냐, 지금 단계에서 이 생태계에 필요한 건 뭐냐 이런 질문을 오히려 많이 던져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만 딱 찍으라고 하면은 큰 돈 투자가 좀 적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유니콘을 키우든 회사를 키우려면 결국에 큰 회사는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큰 회사일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은 예를 들면은 시장 크기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시장 크기가 미국이나 중국만큼 아니니까 그 정도 자금은 필요 없지만 네. 그래도 소위 말해서 100억 이상을 리드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은 뭐 미국, 중국으로 보면 1000억 이상 리드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표현하면 좋은 것 같고요. 네. 한국은 100억 이상 리드할 수 있는 투자자도 적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냉정해 보면 생태계가 발전해서 10억에서 50억 정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100억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즉 뭐냐면은 뭐 엔젤 투자자, 뭐 시리즈 A를 투자하는 분들, 그리고 그로스 캐피탈 100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 이게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태계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100억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키울 때가 됐다 이제는 인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또 흐름이 좋은 게 시장을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최근에는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좀 더 지평을 넓히면 인도까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좀 진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똑같은 자금이 들어가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그다음 동남아 인도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사실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생태계 키우는 거는 좀 큰 돈 투자하는 것들을 갖다 좀 더 강화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게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혁신 모험 펀드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출자 사업할 때, 펀드 규모를 갖다 키우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에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어떤 스타트업 관련된 생태계를 좀 약간 풍성하게, 뭐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 정부가 뭐, 이런 돈 말고 네, 또 예. 다른 쪽의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다른 게 있나요? 뭐, 돈 이외에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제고? 네. 그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생들 이 창업하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푸시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 안 된 병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이 스타트업의 인턴이 되든 임직원이 되는 것들, 즉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이 안정지향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에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스타트업이 좀 친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제고,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제고, 뭐 친숙해지는 어떤 정책들은 실제로 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도 스타트업 비슷한 건데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죠. 네, 우리는 이러다가 그냥 이 규모 그대로 구멍가게로 중견기업이 될 것 같아. 그냥 구멍가게를 100년 이런 거. 구멍가게로 중견기업. 야, 이 특이한 표현이십니다. 예. 창사 50주년인데 여전히 구멍가게. 예, 법정 용어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법정 용어의 중견기업은 일단 좀 다른적인데. 그렇죠.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20대라면 창업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어떻게 보면 직접 창업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 멘토들 이 좀 경험 없어서 너무 창업을 쉽게 이야기한다. 근데 제가 이제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창업하라고 했거든요. 네. 예, 20대 고함 뭐 이런 어떤 슬라이드 장표에서 창업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유가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요즘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뭐 세상은 정반합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창업하라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네.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 최근에 듣는 얘기들 중에는 조금 심하게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요새 창업 관련돼서 펀드가 많이 나오니까
졸업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맥북 사고 좀 나눠서 놀다가 망하는 것도 그냥 왜냐면 자기한테는 이력서에 쓸 경험이 스타트업 경험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실제로 봤습니다. 네, 이게 저도 흔하다는 얘기를 맥북도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사 뭐랄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도움이 어떻게든 되겠고 공짜로 나온 돈이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기업 숫자를 늘리는 건 사실은 크게 그 친구들의 인생에도 사회 전체도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어떤 방향이 돈 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죠. 네, 관을 위한 변명을 제가 좀 네. 이제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제대로 정책을 탁 세워가지고 실행하면 참 좋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작년의 정책보다 올해 정책이 변화 발전하고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은 하면 좋은 것 같고요. 재작년보다 작년은 발전한 것 같긴 확실하죠. 그것도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뉘앙스상. 근데 어쨌든, 봤을 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스타트업 생태가 시작됐다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드린 건데 지난 20년간 모태펀드와 관련돼서도 수많은 잡음이 나오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잡음이 나왔지만 적어도 벤처 스타트업을 키우는 정책에 있어서는 어쨌든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봐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뭐 관을 위한 변명?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상근이지만 고위공직자인데. 시계도 없는데요. 그렇죠. 시계를 못 받을 정도로 불임을 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이 자리에 뭐 출연연 원장급에 가까운 분들도 오고 하셨는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본분을 잊으세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너무나 솔직해지고 속한 조직을 비웃는 등 회사 얘기가 나서 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이번에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계속 인기 있습니다. 게임 혹시 하시나요, 이용 기자님?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려고 그 로그인을 하는데 계정이 해킹당해가지고 탈취당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동안 구입한 게임도 못 하고 있고요. 뭐 다음으로 들어가서 한 거예요? 거기 스팀으로 했는데 스팀 계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탈취당해가지고 저도 스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스팀에 대한 신뢰나 이런 전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제 블루홀 전 직원에게 1,0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아니고 뉴스 뉴스. 뉴스 잘 나왔습니다.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니까 뉴스 나왔죠. 그렇군요. 제가 뉴스를 못 봐서. 아니, 뉴스를 너무 신뢰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럼 직원이 얼마나 되는 곳입니까, 여기가? 이번에 그것도 뉴스 보고 제가 알았는데 한 800여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00명이요? 생각보다 큰데요? 네. 제 생각보다도 크더라고요. 왜냐면 국내 서비스를 카카오를 통해 하길래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인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블루홀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제작 라인이 외부에 안 드러난 것까지 포함해서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테라라는 서비스는 북미 시장은 직접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다 카운트 해보니까 이번에 한 8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만 80억을 쓰신 건가요? 그 정도쯤 나간 거죠. 그렇군요. 그걸 계산하고 계셨군요. 네. 우리 회사는 어떡하지? 저희는 그거 달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설에 저거 나갔잖아요. 20만 원. 부끄러워. 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직원 3명에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 거 약간 궁금한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우리 어떤 삶을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 같은 좀 특히 신경을 쓰이는 분야 이런 게 있으세요? 워낙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요. 워낙 여러 분야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막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드론이 되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죠. 왜냐면 이게 이제 사회 변화를 워낙 많이 하게 만들 거니까. 아까 좋은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운전기사님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뭐 200만이랬나? 그걸로 그 트럭커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러니까요. 고소득자인데 그 사람들이 네. 사실 그 거대한 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다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기술도 좀 간단한 기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트럭이 쉽게 좀 대체될 수 쉽죠. 있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차라는 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은 만큼 노동 환경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예, 예를 들면 아까 뭐 얘기한 것 중에 뭔가 로봇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오고는 있는데 네. 그 헬스케어 이런 건 얘기하는데 그런 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쉽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기존 프레임워크에서도 수용이 쉽고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거는 이제 이 임팩트 자체가 그렇죠. 부정적인 임팩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화와 이걸 많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 경제 플러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IMF 이후에 저희가 글로벌 경제에 연결이 돼 있고 네. 네. 그러면 한국이 능동적으로 변하지 못하면 외부 세력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외부 세력이 변화시키기 전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변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이 좀 더 많이 쓰이는 영역은 그런 영역들이겠죠. 예, 그 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대략 그 우리나라에서 이 뭐랄까 타임라인을 어떤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차 하면 떠오르는 그 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기업들에 대비해서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뒤처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인건데 그 기술보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비저너리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율차만 하더라도 구글의 웨이모 프로젝트를 했던 리더들. 근데 그들이 사실은 누구랑 경쟁하면서 영감을 얻냐 하면 테슬라랑 경쟁하면서 영감 얻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의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곳과 아마존에서 이끄는 곳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상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걸 구현하고 실행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만 하더라도 뭔가 자율주행차든 등등 얘기를 할 때 뭔가 그런 비전을 리더라든가 비전을 가진 리딩 컴퍼니라는 느낌이 그래도 드는데 그러면 한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어쨌든 현대기아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기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 느낌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최근엔 또 현대기아는 약간 수소차를 많이 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덜 들어서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걱정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작년 말에 뭐 아우디에서 뭐 3단계 자율차를 한국에서 운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뭐 문의했다는 뭐 그런 기사 같은 거 본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다가온 일인가 저는 약간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약간은 이게 좀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렇게 급박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조금 궁금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관련된 분들은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정도 인식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건 좀 구분해서 약간 봐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 나온 트럭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예고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심에서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걷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영역에서까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핵심은 미국만 하더라도 뭐 웨이모가 지금 애리조나 주부터인가요?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역이 넓으니까 이게 테스트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 지역부터 복잡한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아요. 네.
미국은 또 주법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똑같지 않고 이제 연방법도 있지만 주법이 다르니까 주의 법을 바꿔서 테스트를 한 다음 옆에 주로 확산이 되고 이게 이제 되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테스트베드 만든다고 해서 화성에 KCT 만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이게 점진적으로 테스트가 되면서 실생활에 사실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완성이 돼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약간 속도가 느린 건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데 갈 때가 있죠. 노량진 골목들. 아, 그렇죠. 이태원 골목. 네. 이태원 그 경사진 골목들. 네. 가다 보면 일단 차가 거의 갈 수 없는 환경. 네. 그리고 저쪽에 어디더라? 저 번동인가 어디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내비로 길이라고 표시되는 골목들에 그냥 주차를 해놨어요. 못 들어갑니다. 네. 이럴 때 얼마나 당황할까 차가.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게 과연 전부 다 이런 길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그렇게 빨리 도래할까 하는 의심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전 빨리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생각보다는 예, 그런 예. 것들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예,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패턴 인식이라는 영역에서는 네. 사람보다 사실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둑도 일종의 패턴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잘하는 게 패턴 인식들인데, 뭐 사실 운전이라는 거는 다양한 사물과 환경을 비전을 가지고 보면서 패턴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셋이 늘어나고 딥러닝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들이 사실은 더 좋아진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전한 것들이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디지털 기술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CPU 발전 속도가 2배가 되고 메모리 발전 속도가 2배가 되고 네트워크 발전 속도가 2배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멀티플 효과가 있단 말이죠. 2배 해가지고 이게 곱하기를 하면은 8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컴퓨팅 파워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딥러닝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가지고 됐던 것들이 많죠. 네. 예를 들면 제가 박사 과정 중인 90년대 중반쯤에 제 박사를 때려쳤던 이유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제가 했는데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번역하는 네. 앱들 많지 않습니까? 오. 그게 제 전공 영역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오. 근데 제가 왜 때려쳤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이건 안 된다.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안 되는 연구를 왜 하냐?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너무 안 됐거든요. 당시의 기술로는 네, 당시에 어떤 기술과 뭐 연구 논문과 이걸로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답이 안 왜냐면 저의 커리어를 30년점으로 봤는데 그 30년 내에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냥 제가 틀렸죠. 네. 예, 왜냐하면 제가 90년 후반이니까 지금 이제 20년 20년, 정도 네. 됐는데 두 가지 틀렸는데 하나가 이제 20년 정도 만에 됐다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의료기술이 자꾸 살려놓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네. 거. 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틀렸는데요. 이런 거과 관련해가지고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 예. 크레이라는 슈퍼컴퓨터 아세요? 아, 그렇죠. 있죠. 예. 그거 만든 분이 그 멀티코어 프로세서는 멀티프로세서는 내가 죽기 전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네, 예, 일찍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사고를. 아, 그렇죠. 예. 결국 말씀대로 그 됐네요. 아, 정말 입이 보살이다 이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뭐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컴퓨팅 파워가 사실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여전히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컴퓨팅 파워들이 더 강화되고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아마 일상생활에 성큼 다가올 수 있는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현대차 100만 원짜리 옵션에 막 그런 네, 자율주행 그런 거. 옵션이 뭐 예를 들면 네. 예. 안 비싸더라고요. 그러고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미래 같은 소리 하는 파일럿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본 정규 편성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세세하게 부분을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거나 자세하게 얘기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분들 만나보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를 뭐 연도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2020년, 25년
이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한 5년 상관으로 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감보다는 굉장히 빠른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태원 그 골목들, 그 경사진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운전자가 없는 차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질서 있게 서로 양보하면서 앞뒤로 각 맞춰가지고 1cm 단위로 통과하고 막 길들을 예, 우리 인간들은 싸우고 네가 뒤로 가라 후진해라 하고 막 부딪힌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하던 그 추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예, 그런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시험까지 안 가더라도 뭐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때 질서를 맞춰서 맞아요. 지향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네, 맞아요. 아주 좋지 않을까요? 네. 갓길로 가는 차 없고. 네. 그리고 그 트럭 얘기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차들이 간격이 없이 나란히 가니까 그 공기를 앞에서 막아줘서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체로는 어. 뒤로 가는 차들은. 네. 그래서 거의 열차에 가까운 분위기로 붙어서 네, 가죠. 네. 사실 뭐 5cm 정말 이렇게 놓고선 그게 가니까. 몇 대가 네. 이렇게. 네. 자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 비하 느낌. 네. 우리 역할은 뭐 이렇게 할 만큼 했죠. 정말 저 삽질도 많이 했고. 어떤 그 뭐랄까 우리의 어떤 지성의 아이들에게 이 세계를 물려주고 사실은 인공지능 초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되면 우리는 이선으로 물러나고 인공지능한테 다 세계를 물려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80년대 이럴 때부터.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네, 우리, 뿐만 예. 아니라 그런 세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싱귤러리티 포인트를 아직까지는 안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싱귤러리티 포인트를 믿는 뭐 비전 펀드의 뭐 손정희 회장님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저는 아직까지는 커져요. 뭐 싱귤러리티 포인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싱귤러리티 포인트가 안 가더라도 사실은 인류가 인공지능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벌써요? 1시간 40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야,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희랑 놀면 이렇습니다. 아, 여기-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전에 한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더 궁극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혹은 개인적으로나 위원들이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상은 어떤 겁니까? 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네. 갑자기 만남하다가 분위기가. 네. 근데 제가 5개월 정도 해보고 많이 느낀 거는 뭐냐면 키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회적 신뢰 지수를 높이고 싶다. 사회적 신뢰지수.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의외네요, 진짜. 그러니까 좀 의외이실 텐데 네. 그게 왜냐하면 기술은 사실 무색무취하거든요. 네. 그럼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정책 뭐 심의 조정하면 되죠. 그리고 뭐 기술 관련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과학이라는 거 자체는 뭐 뭔가 편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문제는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저는 사실 관건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사회 변화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결국에 필요한 거는 사회 신뢰 지수 아니냐, 사회 신뢰 아니냐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뭔가 역할과 책임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래서 상호 신뢰해서 대화를 하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음 세대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조금씩 사회 신뢰가 올라가는 그런 게 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보면 불신이 서로 되게 심하죠. 네, 그러니까요. 불신으로 네.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불신으로 안 들어가는데요 시스템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떨 때 느끼냐면요. 예. 이제 정부 사업이나 그 입찰 들어갈 때 아, 그럼 이제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이 업체가 떼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업체가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네가 떼먹을 거니까 난 요만큼 짜게 해주면 네가 알아서 가져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서로 불신을 신뢰하는. 불신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전 되게 참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저희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사태도 있는데 야 서로 간에 이러면서 하는 거구나. 물론 저희는 물론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니,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쟤네는 뭔가 성의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정부와, 우리가 돈을 타당하게 썼다는 걸 믿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쓸데없는 노력을 훨씬 더 좋은 일에 쓸 수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불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신뢰는 비싼 거라고. 맞아요, 예. 정말. 네. 예, 그래서 뭐 보면 현 정부의 뭐 적폐청산 기조 이건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고위공직자를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 이거 뒤에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아니 네 그걸 해야 된다 정말 믿는 게 네.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는 게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인 거죠. 예, 예. 고위공직자로서가 아니고. 아, 그렇죠. 예, 저는 예,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조금 더 해주실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아니요. 한마디. 만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뭐 뭐 하셨나요? 네. 예, 그리고 아니 뭐 만담을 더 할 수도 또 있지만 예. 하여튼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저런 내용들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오늘 그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단순하게 예, 얘기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중요 키워드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럼 예. 이제 하신 말씀의 간략한 버전을 들었다면 풀 버전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풀 버전. 야, 홈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나요? 제가 오늘 만남드렸던 게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이었어요. 아, 이게 풀 버전이군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갑자기 풀 버전이 됐는데 예. 다음에 그럼 본방을 좀 하실 때, 왜냐면 이게 아까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예, 그거 하실 때 좀 이렇게 꼭지별로 그럼 불러주시는 것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네. 아니, 물론 뭐 이제 다운로드 수가 좀 나오시면. 네, 그건 저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렇게 저희가 말도 많고 네. 탈이 아직 많지는 않았는데 탈도 많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위원장님을 직접 모시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이 나라에서 책임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일에 있어서 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지금 계시는데요. 뭔가 좀 이 세상이 변할 기회잖아요. 지금 뭐 이게 있다 없다 뭐 3차다 5차다 이런 논의보다는 세상이 변할 기회 이 변하는 방향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전부 우리 손에 달린 거거든요. 네. 놔두면 엉망이 될 거고 잘하면 잘 변할 거고. 네.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방송이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이 듣는 그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학이나 기술 이슈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슬로건이나 토픽이 되는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항상 뭐 과거 청산을 하든지 무슨 뭐를 뭐 역사를 어떻게 바로 네, 세우든지 네, 이제 그렇죠. 주로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사회를 끌어오다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얘기가 사회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는 걸 좀 적응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되게 다양한 시각들을 그냥 조금 무시하려고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과학에 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뭐를 말하는 거는 너무 뭐랄까 내 말만 맞다고 하는 것 같아. 글이 안 가면 큰 얘기는 날 것 같다. 어떤 이상한 권위 같은 걸 좀 싫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괜한 오해라든지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최근에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좀 뭐랄까 어떤 변화의 가장 기본의 과학이 있고 그걸 통해서 진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감을 좀 안 잃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가 이 파일럿을 정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기술이 세상을 끌어온 지 꽤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네. 꽤 20세기 들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그 전에도 그랬지만, 네. 1차 산업혁명 때부터 사실은. 네, 네.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별로 못 느끼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이 키워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충격에 가까운 느낌들을 받고 있고, 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처하고 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좀 변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누추한 곳까지. 제가 누추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 4차 산업혁명위원장이 여기가 누추하다는 걸 증명해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우리 뭐죠? 뉴스룸인가요? 뉴스룸으로 네,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